취조실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앉은 남자가 뿜어내는 비릿한 평온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님, 오해라니까요. 이선우 순경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선량한 미소. 그는 관할 경찰서의 마스코트였습니다. 할머니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의 토사물을 맨손으로 치우며 사람들로부터 천사표 순경이라 불리는 남자. 임용 8개월 차, 27살의 건장한 청년.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수사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가정폭력 신고 출동 후 피해자를 모텔로 격리 조치, 이후 재방문하여 강간 및 상해. 오해? 제가 낮은 목소리로 웃조렸습니다. 네, 그분이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맞고 울고 계시기에 그냥 위로해드리려고 간 겁니다. 술 한잔 하다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하비아의 말입니다. 이선우는 억울하다는 듯 눈썹을 늘어뜨렸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만약 제가 감찰관이 아니었다면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분노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저렇게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로라. 그래서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콘돔과 소주 2병을 사서 들어갔나? 저는 증거물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을 본 이선우의 눈동자가 0.1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달라. 넌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간 거야. 사냥감이 덫에 잘 걸려 있는지 말이야.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피해자 김양, 너한테 고맙다고 했었지? 남자친구에게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김양이 진술조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나? 저는 조서의 마지막 장을 펼쳐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텔 주인은 예비키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선우는 피해자를 방에 들여보낼 때 미리 문을 잠그지 못하게 손을 썼거나 몰래 열쇠를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습니다. 말해봐. 이번이 처음 아니지? 나의 추궁에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짓고 있던 선량한 신입 순경의 가면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낮고 건조하게. 증거 있으십니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괴물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이선우는 턱을 괴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라뇨. 섭섭합니다, 경위님. 그 여자가 먼저 불렀습니다. 무섭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거짓말 마. 피해자는 네가 무단 침입했다고 진술했어. 아니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샤워를 마친 상태였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선우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호자로서 응답했을 뿐이며 관계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를 유혹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 이놈은 단순히 욕정을 못 이겨 사고를 친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부분을 이용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해 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사과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경이, 잠깐 나와봐. 복도로 끌려 나온 저에게 과장은 담배 냄새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만해라.
합의소 들어왔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단다. 고소 취하장 방금 팩스로 도착했어. 걔네 부모가 가서 싹싹 빌고 합의금 두둑이 챙겨줬나 보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범죄가 명백한데도 피해자가 입을 다무는 순간 수사는 종결됩니다. 과장님, 이 새끼 위험합니다. 단순한 초범이 아니에요. 눈빛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건 사냥입니다. 야, 하도진, 우리 식구야. 신입이고 앞길 창참한 놈이라고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옷까지 벗겨야겠어? 적당히 하고 훈방 조치해. 과장은 제 어깨를 툭 치고는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 유치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선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봐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저는 복도 끝에서 나를 비웃는 이선우의 눈빛을 짓씹으며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법이 그를 놓아주었다면 저는 법 밖에서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선우의 개인 사물함. 앞 영장 없는 수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걸리는 순간 제 경찰 인생은 끝장나겠죠. 하지만 놈이 흘린 그 오만한 미소가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끼익! 낡은 철제 사물함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여분의 제복, 먼지 하나 없는 구두,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순찰일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실함의 상징으로 칭찬받았던 그 노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근무 기록들 사이에 유독 이질적인 표시들이 보였습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신고 내역 옆에만 붉은색 볼펜으로 그려진 작은 별표. 3월 5일, 주치자 12, 여성, 별표. 4월 12일, 스토킹 신고, 여성, 별표. 5월 20일, 어제, 가정폭력 신고, 여성, 별표. 별표가 쳐진 날짜는 총 5개였습니다. 어제의 피해자는 5번째 타깃 쥐었던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포식자가 자신이 사냥한 전리품을 기록해둔 일지였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번째 별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대문구 개미마을 202호.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건 취미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언제 왔는지 이선우가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수갑은 이미 풀려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이제 막 작성된 석방 지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턱을 까딱이며 제 손에 든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선량함은 이미 증발해 있었습니다. 경위님,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아시죠? 직권남용의 불법 수색. 감찰계 계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놈은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찰나 놈의 체온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별표라니요? 그냥 기억에 남는 보람찬 사건들이었을 뿐입니다. 이선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조직이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징계를 각오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시야는 계속 흐려졌습니다. 마치 내가 쫓고 있는 진실처럼요.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음산한 골목. 202호 문 앞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옆집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분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제 신분증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경찰이 왜 또 왔어? 지난번에 다 처리해놓고 그 아가씨 죽었잖아, 지난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다니요?
자살입니까? 그렇다던데?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대. 경찰 양반이 와서 시신 수습도 해주고 다 했어. 아주 친절한 양반이었는데 젊은 순경이 마음이 약해서 어쩌나 몰라. 친절한 젊은 순경.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혹시 그 순경 이름이 이선우입니까? 맞아. 이순경. 장례식장까지 와서 상주 노릇도 해주고 유품 정리도 도와주고 갔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경찰 없어. 저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놈은 사냥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증거를 인멸하고 선행으로 포장한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선우의 수첩에 적힌 별표는 성공한 사냥이 아니라 영구적인 침묵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경위님. 운전 조심하세요. 놈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빈집이라 볼 게 없을 텐데. 아참, 경위님 댁에도 혼자 있는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따님 학원이 10시에 끝나죠? 비도 오는데 제가 데리러 가야겠네요. 경찰차로 태워다 주면 좋아할 겁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놈이 내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이선우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돈이나 원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놈은 타인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달려오는 이 시간조차 놈에게는 즐거운 유희일 것입니다. 너 이 새끼, 손끝 하나라도 대면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이선우는 낮게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죠, 경위님. 저는 그저 친절한 경찰로서 시민을 돕는 것뿐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40분. 딸 지민이의 학원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빗길 위로 차를 던지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긁어댔지만 시야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처럼 말입니다. 지민아, 제발, 제발.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 단축키 1번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선우는 경찰입니다. 지민이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의 동료라고 비가 오니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 천사 같은 내 딸은 환하게 웃으며 그 악마의 차에 올라타겠죠. 생각만 해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직 이선우의 그 비릿한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학원가 골목에 들어서자 노란 학원 버스들과 픽업 나온 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인도에 걸쳐 세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달렸습니다. 지민아,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우산들 사이로 익숙한 순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붉고 푸른 빛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노란 우산을 쓴 작은 아이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저는 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제 눈에는 오직 이선우만 보였습니다. 이선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위님,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세요. 아빠? 지민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비에 젖어 광기에 휩싸인 아빠의 모습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형사가 선량한 후배 순경을 폭행한다.
놈이 원한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선우가 제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작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참 예쁘네요. 머리에서 나는 딸기 샴푸 냄새가 좋던데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먹을 치켜든 순간 놈은 재빨리 저를 밀어내며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따님이 걱정돼 데려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충성. 놈은 유유히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고 그는 씩 웃으며 입모양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안 못 줘요. 멀어지는 순찰차를 보며 저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저 오빠가 나 비 안 맞게 우산도 씌워줬는데 아빠 무서워. 딸을 껴안았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도, 경찰 조직도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직은 놈의 편이고 법은 놈의 편을 들 알리바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민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10년 동안 제 목숨처럼 아꼈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놈을 잡을 수 없습니다. 증거는 이미 인멸되었고 증인들은 침묵하며 조직은 놈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나 또한 괴물이 되는 것. 서랍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낡은 헝겊뭉치를 꺼냈습니다. 예전 압수물 보관소에서 은밀하게 빼돌렸던 유령총. 등록번호가 지워져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총구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경찰로서가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놈을 만날 것이다. 저는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우, 술 한잔 하자. 새벽 2시. 낚시터의 밤 안개는 짙고 차가웠습니다. 인적 없는 저수지 한가운데 저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는 미끼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낚아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선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오만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경위님. 여기서 저를 쏘시게요? 그는 제 옆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유령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무거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이선우는 총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 그리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다는 계상이었겠죠. 이선우, 네가 이겼다.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딸만 건드리지 마. 옷 벗으라면 벗고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제발 내 가족은 놔줘. 나의 패배 선언에 이선우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선배님답지 않게 왜 그러셨습니까? 그 여우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실 뻔했잖아요. 하나만 묻자. 개미마을 그 여자. 정말 자살이었냐? 이선우는 혀를 쭈쭈 찼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약했어요. 제가 조금만 사랑해줬는데도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베란다 난간에 설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한 평론가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살인 방조와 범죄를 자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뭐 어때요? 어차피 세상은 친절한 경찰관인 제 말을 믿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선우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쏘려고? 그거 쏘면 당신 인생도 끝이야. 아니, 이건 쏘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저는 탄창을 분리해 바닥에 던졌습니다. 빈 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통화 중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경기 남부경찰청 감찰대장. 들으셨습니까, 대장님? 이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전화 스피커 너머로 대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들었다. 지금 현장으로 광역수사대 보냈다. 이선우, 넌 끝이야. 이 개자식아! 이선우가 이성을 잃고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이제 그는 위장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물린 쥐, 아니 악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차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그가 휘두른 칼을 피하며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놈을 바닥에 꽂아버리고 등 뒤로 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이선우, 당신을 살인 방조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소금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 커져 이 저수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선우는 바닥에 처박힌 채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별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별들 중 하나는 개미마을에서 떨어졌던 그 안타까운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는 속으로 묵념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괴물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언제든 다시 사냥개가 되어 그들의 목덜미를 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무거운 제복을 벗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